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법률사무소죠. 신장개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를 대신해서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님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신장개업이기 때문에 성이 항상 중요해요. 신과 예. 장. 전 혼자서도 다 됩니다. 신장.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혼자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당백.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환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분들 나오시는 이제 코너니까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인 측이 수사는 종결됐지만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잘못을 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 아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다. 예. 네, 이게 박원순 시장 사망 때부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 네,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 나왔었죠. 예. 네. 근데 아직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막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사는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처분이 난 거 아니고요. 오늘도 그래서 뭐 민변 같은 곳에서는 네. 공소권 없음 처분하지 말고 사실관계 밝혀라 이제 이렇게 성명도 냈던데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 네.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뭐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바로 내려지는데 네, 네. 이 사안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장이 너무나 크고 또 특별히 이 다른 관련된 사건들도 있어요. 뭐 이제 이 민사 유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지만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아 있고 네. 또 이 수사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뭐 이런 관련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그 몸통이 요 이제 성추행 고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뭐 빨리 덮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좀 조사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장관이 바로 이럴 때 이거 조사해라 이렇게 이럴 때 수사지휘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신장식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공소권 없음 처분이 아직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났다면 아직 종결된 건 아닙니다.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겠죠. 네.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미 했다면 사실은 수사는 종결이 된 것이고 아직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네.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그 표현은 아니다. 네네. 예. 네. 뭐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또 만약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을 때 그 고소인 측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어제 네.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이제 그 서울시 정무비서 라인 쪽으로 네, 네. 비서실 쪽으로 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 피해를 고소인이 네. 피해 사실을 호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내부에서의 자체 조사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약돼 있다라고 하는 점 네. 또한 이 사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로는 이게 사실이 말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박원순 시장의 반대편에서 또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지나치게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사실이 말하기보다는 의도나 목적이 말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말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봐왔던 특히 이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사들도 처음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방어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제 가해자라면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원래 가는지. 수사라는 것은 네. 그 피의자를 처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음. 기소를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게 수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소권 종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해자 처벌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면, 그런 수사라 그러면 이제 방어권 보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이 사안이 그 수사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처벌을 염두에 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네. 그런 정도의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겠고요.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얼만큼 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라든지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런 음란한 그런 대화를 보냈다든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죠. 네네. 경찰에는 이제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일부만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네네. 그래서 지금 포렌식 절차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증거가 확보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상관없이. 네. 그 포렌식은 근데 이제 그 성범죄 그 자체보다는 사망 사건 경위 때문에 일단 포렌식을 하는 거기서 것으로 나오겠죠. 네, 경찰이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그 포렌식 할 때 저도 며칠 전에도 포렌식 하러 대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네. 포렌식을 할 때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정해서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만, 네네. 파일만 이제 복원을 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밀번호가 잘 안 풀리는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첫 관문을 그 통과하는 것 네.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해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첫 번째 관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뚫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부지검에서 한다고 하던데 포렌식 이게 변사 사건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은 사실은 이제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변사 네네. 사건과 관련된 것 이상의 자료를 거기서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변사 사건과 같은 경우 왜 숨지게 됐는지 이거 확인하는 범위 안에서만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예. 지금 고소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이거는 네네. 이제 사적으로 개인이 그냥 사설 기관에서 한 것이지 아직 공신력 있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진행은 저는 동의를 받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저는 자료는 있을 수 진상규명 있다. 차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본다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방어권 행사가 안 되는 가운데서 객관적 사실이 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당사자 방어권 행사가 안 되는 가운데서 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실은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치 언론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히 커다란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도 텔레그램 비밀방 쓰는데 정치인들 많이 쓰잖아요. 예, 네. 많이 쓰고 이게 서버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삭제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기능도 있고 정치인들 해서 많이 많이들 쓰죠. 쓰거든요. 네네. 파일 전송도 쉽고 근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좀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네. 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고소인 측이 지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자마자 피고소인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측에 들어갔느냐 이런 건데 경찰이 이런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보고를 한 건 맞는데 청와대에서 서울시 측에 알려주거나 경찰 측이 서울시에 알려주진 않았다라는 게 각각 경찰과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금 보도들이 엇갈리는데 어딘가는 청와대가 알려줬다라는 보도, 청와대는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경찰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냥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그냥 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경찰이 그 법률상의 의무에 따라서 청와대로 뭐 상급기관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건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소인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소됐고 고소 내용도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건데 전달이 이게 됐다는 게 확인이 됐나요? 예? 전달이 됐다라는 게 그냥 확인이 고소 됐나요? 그러니까 보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고소장을 피고소인 제출한 예. 네. 그런 고소장을 의혹이죠. 받았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이제 의심이죠, 의심. 네. 그러나 뭐 저는 그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근데 그랬다 그렇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일단은 피의 사실 공표 피의 사실이 누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 고소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서울청에 변호사가 고소인 쪽 변호사가 가서 4시 30분부터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새벽 2시 반까지인가가 네, 됐다 네. 그랬어요. 네, 9일 새벽 2시 예. 반경까지. 네. 서울청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서울청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죠. 보통 이제 경찰청으로 경찰서로 가든지 아니면 검찰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도 그걸 보면 저는 경찰하고 사전에 뭔가 그 조율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갈 테니까 바로 조사를 해달라. 네. 또 4시 30분에 가서 바로 조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담당 경찰관이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비워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아주 심각하게 봤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고소장 접수를 했고 그 경찰이 대응한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누설이 됐다면 그래서 피고인에게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에게 혹시라도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다든지 뭐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안 되겠으면 도주나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경찰에서 그랬을 가능성보다는 경찰하고 서울시, 경찰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에 경찰이 훨씬 더 가깝죠. 파견된 경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청와대 쪽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어쨌든 글쎄, 청와대에서는 추론이시고요. 네, 추론이에요, 강하게 지금 추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추론이신데 저는 이제 그 하루 사이에 네. 그 시간적인 그 연속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었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박 시장님이 그 실종되고. 극단적 네네. 실종을 하고 하는 과정에 뭐 하루 정도의 시간적인 그 연속 관계는 있었는데 네. 전후 관계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 변호사 그 고소 대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5월 초에 처음으로 상담을 했다 5월 이렇게 12일 얘기를 날 예, 했더라고요. 5월 12일 날 상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상담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쪽에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 아무도 안 들어줬다라고 네.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박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청와대나 검찰로부터 뭐 박 시장의 어떤 소식, 경찰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기 전에 이전에 네. 어느 정도는 박 시장의 비서실 쪽이나 또는 박 시장이 고소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로 드러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청와대나 경찰을 지목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네. 것은 조금 속단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그건 뭐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 합리적인 의혹 제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좀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통화 기록, 그러니까 뭐 포렌식까지 갈 게 아니라 네. 통화 기록 정보, 통화 그렇죠. 기록 정도만 봐도 누가 누구랑 이렇게 연락했다 이런 건 사실은 그렇죠.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금방 나올 수 있죠.
이 관련해서요. 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조금 앞서 나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는 특검인지부터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이제 저는 뭐 사실이 말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네. 사실이 말하게 하기보다는 정치적 입장과 추측이 말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지금 아직 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분명치 않은 당사자가 아니면 좀 잘 알 수 없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서울시에서의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수사나 조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은 시점에 이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뭔가를 먼저 정치적으로 선언해 놓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네. 너무 앞서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통합당에서는 뭐 경찰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 소위 말하는 그 흘렸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네. 의심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특검을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국회 행안이나 여가위 등 이제 그런 상임위를 통해서 청문회를 이제 일단은 요구하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상을 지켜보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진상조사 의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특검 또는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요구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지 이제 왜 그런 필요한지에 것들이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겠죠. 네. 뭘 해야 되는지 대상은 뭘로 해야 되는지 일단 공부터 빵 차놓고 네.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진 앞으로 특검 얘기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예. 누군가는 먼저 지르고 네. 이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을 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2차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호소하고 있는 계시고.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존의 관례와 문법, 정치적 문법, 뭐 정치적인 어떤 사건, 뭐 정치적 비리나 뭐 관련된 사건 이런 거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특검 먼저 뻥 질러놓고 가는 방식은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특검이라는 건 저는 제가 봐도 별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안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9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특검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건이 과연 그럴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변호사 두 분이 나오는 시간이라서요. 법적인 쟁점들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장개업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장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두 분 팽팽하시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마음 안에서도 팽팽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온갖 감정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다음 얘기 나눌 주제도 역시 좀 팽팽할 것 같은데요. 공수처 얘기입니다. 원래는 내일 시행이 되는, 그렇죠. 날짜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기한 내 출범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신장식 변호사한테 한번 질문을 할까요? 네. 네, 네. 네. 공수 이제 7월 15일이죠. 법 시행일이 이게 법정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이걸 꼭 맞춰야 되는? 이걸 꼭 맞춰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뭐죠? 법이 뭐 일단 이 법은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설립 준비 행위는 할 수 있죠. 그 법 시행 이전에도 그래서 수사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거를 일부러 어길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법 시행일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지금의 행위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헌재의 심판을 받아보자 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그거 나온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 판사 출신이신데 네. 이게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전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는 일인데 이 법률에 대해서는 하죠. 예, 법령 근데 통제에 대해서는 사전 이거를 통제를 하죠.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이 행위를 이 법에서 한 추천 여부를 그 네. 후보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침대 축구다 거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어요. 보는 게 아닌가.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침대 드리고 축구다. 싶은 말씀은 이 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뭐 좋든 싫든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 법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이상한 그렇죠. 법들도 많이 통과가 돼 왔었죠 그동안. 나중에 법을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입법부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안 될 수가 없네요. 장재현 변호사님. 제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고 어쨌든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시행이 되면 조직이 가동돼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야죠. 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법이나 모든 그 우리나라 국가 조직들이 그렇게 법대로 이렇게 모두 다 돌아가고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특별감찰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감찰관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네. 특별감찰관 법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석수 감찰관이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죠. 네네. 그 특별감찰관 실이 지금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두머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 몇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상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국가 예산이 펑펑 써지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아요. 왜 않을까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그 고위직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감찰은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털겠다.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자.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털겠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공수처가 뭐 수사해서 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니까 제 논리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만 이렇게 시한에 거의 뭐 시한을 맞추는데 강박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특별감찰관 같은 그런 중요한 조직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느냐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도입된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고위공직자나 가족 그 대통령이나 뭐 등등등의 가족들이나 네네. 이런 친인척들.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감찰하자, 친인척들에 대해서 감찰하자라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공수처 빨리 출범시키면 되죠. 대통령 사촌까지 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해야죠.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네. 번제 결정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윤석열 총장 또는 네. 그 측근들 지금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그 측근들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야당이 네. 이것을 협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검언유착 전부터 공수처 7월 15일은 못 박아서 있었던 건 아닌가 예, 싶은데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도한다 해서 네. 1월 14일 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모두 7명이고 이 네. 중에 지금 2명을 야당 중 교섭단체가 지금은 교섭단체가 통합당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합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장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빠른 얘기예요. 너무 빠른 얘기인데 근데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지금 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인사청문회법도 인사청문회, 바꿔야 네. 되고요. 국회법도 바꿔야 되고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게 그냥 국회의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과반 출석의 과반의 의결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법규나 규칙을 정비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 논의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룰도 안 만들고 사람도 추천 안 하고 이러면은
최강욱 의원 얘기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 여부는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다.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에게 점점 더 무게 있는 말로 갈 수 있다. 최강욱 의원은 무슨 말이에요? 비교섭 단체한테 주라는 얘기는 열린민주당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네요. 말하자면 추천을 어느 특정 범위 안에는 기간까지 되네요. 네네. 특정 기간까지 추천을 안 하면은 열린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으로 추천권을 넘겨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에 있을지언정. 네. 열린민주당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네. 이런 식의 선동에 좌우되면 저는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힘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연결이 그런- 되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 야당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여당이 그렇게 독주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당한테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지금 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헌재 결정까지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 뭐 법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위헌적인 요소 부분도 같이 한번 바꿔보자든지 네. 이런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가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여당에서도 잡음이 있습니다. 여당목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전력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장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그 정돈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조주빈 N번방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분 이제 강성원 변호사님이신가요? 예, 이제 이름을 강 변호사님. 예. 장 근데 변호사. 네. 그 N번방 사건 조주빈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추후에 공범으로 지목된 공범으로 된 이 네. 사람을 먼저 피고인 부모님과의 친분으로 그 사건 다른 사건을 이렇게 변호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게 된 걸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그렇군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실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실은 뭐 변호사 이 변론권이 제약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 흉악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피해는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네. 움직임을 더 이렇게 좁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네. 그런 입장을 내셨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장성근 변호사였습니다. 네. 친장기업 마칠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런데 오늘 장지현 변호사님이 마지막 출연이세요. 네.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에 선거도 있어서 좀 결석을 많이 했고 저희 전화로도 인터뷰했었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더 가다듬고 더 배우고 그렇게 이제 해서 돌아오려고 잠시 떠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신장식 변호사도 땜빵. 네, 대타 네, 전문 오늘은- 신장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